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홍민입니다. 오늘 그 통일연구원이 기획한 원래 토론회 7월 연속 기획 시리즈입니다. 지난번 한번 소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자면 주제는 핵정치와 군비경쟁, 기로에서는 한반도란 대주제고요. 4주에 걸쳐서 동아시아의 군비경제, 북한의 전략적인 지금 무기 개발 및 도발 현황, 그다음에 북한의 핵교리, 그다음에 미중 및 북미의 함수 관계 등을 좀 다루는 연속 기획 시리즈입니다. 뭐 기획 의도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최근에 북한 핵실험 임박설이 상당 기간 그 계속 매일 연속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박설에 대한 그 상황 파악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임박설이 대두되게 된 전반적인 어떤 배경들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이 있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문제의식이고요. 그래서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군비 경쟁의 어떤 현황, 실태도 파악을 하고 그 속에서 북한이 최근에 전략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현황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북한이 최근 얘기하고 있는 핵교리도 파악하는 일련의 어떤 좀 입체적인 시각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문제식 아래 이 기획이 됐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발표입니다. 북한의 전략 도발 전망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 군사연구실장님이 오늘 주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상민 그 박사님은 최근에 이 북한 핵실험 관련 또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관련해서 가장 정평이 나 있고 또 가장 맹활약 중이신 연구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정 토론을 그 모셨습니다. 한 분은 이층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시고요. 또 한 분은 전성훈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이십니다. 예전에 저희 그 통일연구원의 원장님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요. 그 우선 이상민 박사님께서 크게 시간 제약을 두진 않습니다. 한 30분 내외로 준비해 주신 내용들을 자유롭게 발표를 해주시고 나머지 토론자 분들은 시간을 따로 제약드리지 않고 편하게 토론들을 중간중간 계속 말씀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온라인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 온라인상에서 질문하시겠다고 표시를 해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댓글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표자 또는 토론자분께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민 박사님께 일단 마이크를 넘겨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북한의 전략도발 전망 및 대응에 대한 것인데 한 7~80% 정도가 북한의 핵능력, 최근의 어떤 변화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것이 올해나 또는 좀 길게 잡아서 한 2년 후까지 어떻게 도발의 형태로 다 표출될 건지를 말씀드리고 뒷부분에서 우리의 이제 대응 측면에서는 군사적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에 해당하고 저희 국방연구원이나 군의 의견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는 합참에 가서 이거 비슷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넘기죠? 어디다? 뒤에다 해야 돼요? 비가 오다 보니까 전자기기들이 많이 문제가 있는데 오늘 뒷부분에서도 북한의 EMP에 대한 위험성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최근에 전술핵에 대해서 북한이 진짜로 우리가 예측하고 뭐 우려는 했었지만은 그들의 입으로 이런 것들을 배치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올 것까지는 이제 예상을 못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밑에 거네요. 위에 거. 예. 한 4가지 꼭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북한의 전략 도발의 배경, 목적, 방향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도발이 또 끝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면 전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봤고 세 번째에서는 북한의 이제 탄도미사일 개발이 단순히 탄도미사일 개발이 아니라 우주 발사체와 병행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서 군사적 대비 방향인데 한국형 방어 전략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전략 도발이라는 것이 어떤 북한 스스로 위기 고조 후에 국면 전환을 바라보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 5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2017년에 11월 말에 북한이 화성 15형이라고 하는 최초의 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나서 이제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국면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난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마치 그때 상황이 올해도 재현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좀 데자뷰처럼 스쳐갔고요. 그래서 그런지 6월까지 총 18번의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총 33발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최근에는 풍계리의 핵실험장 동향들이 좀 보도가 되면서 곧 핵실험 7차 핵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섞인 보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7월 이후에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7차나 8차 저는 이제 9차, 10차도 이제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핵실험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 군 당국에서는 화성 17형 북한이 최근에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화성 15형이 아니었나 그리고 17형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제 추가 시험 발사 그리고 군사위성 그러니까 풍계리가 아니라 이제 동창리죠. 풍계리는 핵실험장이고 동창리에서의 위성 발사를 위한 우주 발사체 시험 이런 것들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는 국면을 전환을 해서 대화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 시점이 올해 말에 미국 중간 선거 또는 2024년 말에 미 대통령 선거 전후 시점이 되지 않을까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시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북한의 전술핵 개발 이런 것들이 공표도 되고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군사적인 대비 태세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의 중심이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하는 3K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의 시간, 공간, 수단적 확장 그리고 더불어서 EMP 방어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북한이 최근에 6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노동당 중앙군사위 8기 3차 확대를 한 모습입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이 전선부대 작전 임무의 중요 군사 행동 계획을 추가하더라 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목적, 조직, 과업 측면에서 제가 좀 나눠보니까 당중앙의 전략적 기대에 맞게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확대 강화하겠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군사조직 편제 개편안을 비준하였다. 과업 측면에서 군사기술 강군화를 위한 전략전술적 과업과 당면한 국방건설 임무를 확정하였다.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런 지금 전술핵 관련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술핵 운영의 관점에서 그런 군사 조직 및 과업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보통 이제 군에서 육하 원칙으로 다 이렇게 답안지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한번 육하 원칙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누가 할 것이냐? 전방부대 언제? 지금부터 어디서? 그런 전술핵을 운영하는 지역의 군부대 지역 무얼 전술핵 운영을 위한 각종의 준비들이죠. 핵탄두의 저장, 장착, 방어 같은 거 어떻게 지하시설을 구축해라. 왜? 전술핵 무기 운영 과실을 통해서 정치, 외교, 군사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이미 지났지만은 4월에 다양한 정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전을 하기 위해서 일단 뭐 아시다시피 6월까지 18번 33발을 쐈다고 하지만 3, 4월에 많은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군사 분야가 거의 유일한 성과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군사적 필요성 측면에서는 전술핵 개발이라든지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제 화성 17형을 들고 나오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아직도 대미 최소 핵 억제력 구현에는 화성 15형 가지고는 부족했기 때문에 17형을 갖고 나온 것이고 8차 당대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MIRV라든지 MARV 이런 것들을 탑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화성 15형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화성 17형이 꾸준히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핵물질 생산량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최소 억제력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기 작동 가능한 전술핵 개발, 당연히 작동이 가능한 거고요.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고 그걸 스스로 이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병력 중심이 재래식 군사력이었다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북한 같은 경우 이제 군사력 병력들을 경제 활동에 이제 많이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력 축소를 위해서도 현대화된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요 세 가지 전술핵, 전략핵 그리고 재래식 무기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그들의 이제 군사적 도발 양상을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은 2017년도 10월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국회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당시를 기억해 보시면 2017년 9월 3일인가요? 육체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스스로 우리는 EMP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우리는 EMP 방어에 대해서 어떤 대비가 되어 있는지를 좀 묻는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북한이 우리 서울 상공에서 EMP를 터뜨렸을 때 EMP 탄이라는 게 별도로 있다기보다는 핵무기를 고도 뭐 한 수십 킬로 상공에서 터뜨리면 다른 폭발 효과보다는 EMP 효과가 이제 주로 발현이 되는데 그 현상을 이렇게 표시해 준 겁니다. 거의 한반도 전역이 이 한 방에 이제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방어되어 있지 않는 각종 무기 체계 우리가 이제 북핵 대응을 위해서 삼축 체계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삼축 체계의 EMP 방어 능력이 갖춰지지 않다고 하면 동시에 이제 피해를 보게 되고 역전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말하는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억제력의 측면보다는 실제로 전쟁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술핵 하면은 이제 위력이 작은 그 크기가 작은 이런 핵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중성자탄이나 핵 EMP탄까지도 전술핵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투발 수단 측면에서는 최근 이제 KN-23, 24처럼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든지 에이테킴스 이렇게 부르는 것들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SLBM도 작은 게 한번 나왔었고 순항미사일 이런데 이제 전술핵을 운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중소창탄이나 핵 EMP탄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좀 다른 종류의 이제 핵탄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성자탄은 어떤 그 인명살상용으로다가 개발됐는데 최근에는 모든 이제 군사 장비들이 반도체 같은 전자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중성자가 반도체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인명살상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고도화된 무기 체계에도 영향을 크게 주는 그런 무기 체계가 중성자탄이라 말씀드리고 그와 조금 다르지만 핵 EMP탄 같은 경우에는 인명살상 가능성은 좀 낮추면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근데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지 우리의 무기 체계들을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동시에 피해를 주는 그런 무기 체계라는 측면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 초반에 기습적으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옵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가 대미 최소 효율적 측면에서 지금 기존의 화성 15형에서 뛰어넘는 화성 17형을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대위력 핵탄두를 개발하라고 이제 지시도 내려졌고 그다음 핵탄두의 기동력이라든지 또는 생존성을 위해서 마블라든지 MIRV 개발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극초음속 미사일을 통해서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한다든지 또는 액체 추진 미사일들의 이제 발사 준비 시간 단축을 위해서 엠프라라고 하는 것들도 최근에 이제 스스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현대화된 재래식 무기 체계 측면에서는 이제 북한이 2017년도에 주체 무기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무인화, 경량화, 지능화, 자동화라고 이제 키워드를 제시를 했고요. 요거는 주체 무기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무인화 경량화 지능화 자동화를 지향해 가면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는 것처럼 어떤 가성비 좋은 무기 체계들을 가지고 사이버식 공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연합전력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식의 A2AD, Anti-Access Air Denial이라고 하죠. 이런 전력 구축도 필요한 성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기부터는 참고 자료들인데요. 시간이 제가 많으면 이걸 이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는데 어제 합참에서 제가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는 거의 한 1시간 반을 가지고 했던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많이 이제 생략을 할 텐데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북한의 핵 개발이 이제 연구 개발 단계를 넘어서 전력화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간단한 것도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핵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참고 자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6년 전에인가 7, 8년 전에 만든 자료인데요.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X축 아래쪽에 이게 이제 탄도미사일의 능력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그리고 Y축은 핵 능력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은 북한의 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핵탄두와 미사일이 결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대각선으로 다 빨갛게 올라가는 그 끝을 보면 탄두와 미사일이 결합되는 시점을 저 나름대로는 한 2020년에서 30년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뭐 현재도 일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핵 전략 측면에서 화성 17형도 아직 완성이 안 됐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실험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완성되는 시점은 2030년 이전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도발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한번 제시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어떤 국면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는 뭐 다양한 어떤 요인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결국 미국의 어떤 정치 행사를 전후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11월 8일 참고로 제 생일입니다. 이때를 전후로 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 근데 국면 전환을 해서 미국하고 대화를 한다 치더라도 현 바이든 행정부하고 할 수 있는 협상은 제한이 될 것이다. 그래서 2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2024년 대통령 선거 후에 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을 이렇게 할 것처럼 하는 노출 행위들 이런 것들은 국면 전환을 위한 협상 카드 확보 측면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전력 증강이 되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뭐 북중러 연대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이제 1차 도발은 이제 3, 4월에 이미 진행이 됐었죠. 6월까지 해서 미사일들 여러 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지나간 거고 다음 이제 추가 실험을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7월 이후부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빠르면 9월. 참고로 5차, 6차 핵실험은 다 9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밑에 사진을 보시면 북한이 공개했을 당시에 만탑산 주변에 이렇게 갱도들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이런 것들 가서 봤을 때는 추가 핵실험을 한 3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지금까지 핵실험 경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무렵 그러니까 오늘도 비가 많이 왔는데 7, 8월은 없어요. 6월도 없고 대체로 최근에는 9월에 2번 실시를 했고 그 외에 이제 약간 애매한 게 2차 핵실험이 5월에 있었지만은 다른 때는 기후적으로 뭔가를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요즘은 발을 뻗고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이 공개했던 2개의 핵탄두 모형 중에 이제 수소탄 모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삼중 수소를 이용해서 북한이 증폭 핵분열탄을 만든다든지 수소탄에 이제 할 수 있어서 삼중 수소를 어디서 이걸 확보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핵물질 생산량 측면에서도 외국의 이제 전문가분들이 예상을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은닉 시설에 대한 고려가 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요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2016년도에 제가 작성을 했었던 건데
이 그래프는 맨 밑에 거는 플루토늄의 증가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뭐 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신고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맨 위에 거가 이제 고농축 우라늄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로 늘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2010년에 해커 박사를 초청을 해서 2000기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보여줬습니다. 그 원심 분리기를.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2배가 늘어났어요. 똑같은 게 이제 옆에 증축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자체적으로 그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걸 영변이 아닌 다른 시설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누적해서 가다 보면 그걸 이제 종합을 했을 때 그 가운데 HU 누적 보유량이 예상이 되는데, 영변만 가지고 했을 때 얼마, 그 다음에 은닉시설고를 했을 때 얼마 해가지고 쭉 보시면 최대치가 2026년,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2016년 기준으로 한 10년 후를 이제 예상을 해봤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핵물질을 가지고 핵탄두를 만들 때도 핵 개발 능력이, 그러니까 핵탄두화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적은 양을 가지고도 핵탄두 한 기를 만들 수 있고 많은 양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걸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했을 때 결국에는 맨 밑에 이제 파란색으로 박스 쳐놨는데요. 2026년경에 최소 36개부터 최대 232개, 좀 이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추계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최소치 정도가 되면 최소 억제 전략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치는 그걸 넘어서 제한 억제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전략 핵뿐만 아니라 전술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북한이 최근에 그런 언급들을 하는 걸 봐서는 핵물질의 보유량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서 저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봅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참고 자료인데요. 탄도미사일과 우주 개발을 이제 같이 병행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는데,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나라들이 우주 발사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기술을 공유를 합니다. 북한도 화성 17형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진짜 시험 발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에 실패했습니다만 우주 발사를 통해서 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북한이 2번의 은하 3월 2번 쏜 거거든요. 근데 2012년 12월 12일에 은하 3월 쏘고 나서 북한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축하연을 열고 은하 9호까지 하겠다, 정지궤도까지 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은하 3호보다 훨씬 페이로드가 많은 은하 9호를 개발하는데, 과연 은하 3호에 썼던 노동 엔진을 뭐 그때 4개를 클러스터링을 했는데 8개, 12개 이렇게 해서 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출력이 좋은 RD250 계열의 엔진을 개발 성공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래서 화성 12, 14, 15, 17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은하 계열의 우주 발사에도 같이 써먹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뭐 화성 17형을 가지고 계속 시험 발사하기보다는 우주 발사랑 같이 하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탄도 미사일 중에 ICBM의 가장 큰 문제가 재진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꼭 재진입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도 고체 추진의 ICBM 개발을 이제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차례 이제 모형을 공개를 했었습니다만 아직 시험 발사를 하진 않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왼쪽 밑에 북한이 화학재료연구소를 2017년에도 공개했었는데, 이때 그런 이제 재진입이라든지 또는 로켓의 노즐, 그러니까 고체 로켓의 노즐에 들어간 그런 이제 내열 소재들 개발하는데 요 신규 시설들을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 북한이 해왔던 양상들을 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결국엔 저는 고체 추진 ICBM 쪽으로 귀결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액체 추진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고체 추진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얘가 최소 억제 수단으로 사용되다가 고체 추진 ICBM 개발이 되고 나면 요 액체 추진 애들은 이제 위성 발사용으로다가 전환을 해서 군사 위성 이런 것들 개발하는 데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건 참고로 이제 해놨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한 8, 9년 전에 그렸던 그림인데 중국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중국이 핵개발 연구하면서 북한 것도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 중군 박사님입니다. 저한테 좋은 자료 주셔가지고 그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건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전략 핵무기 시대에서 전술 핵무기 시대로 중국도 넘어갔죠. 북한도 초창기에는 전략 핵무기를 개발해서 최소 억제 전략, 그러니까 제2격에 의한 핵보복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하면, 이제는 전술 핵무기로 가는 건 당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 이제 그 미사일의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해상에서 움직이는 타겟에 대해서도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위성이라든지 우주에서의 어떤 관측 장비, 군사 위성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게 이제 CIA 국장이었던 울시라는 분이 이야기했던 건데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잠깐 읽어보면 이게 이제 EMP에 대한 그 위협을 얘기하는 건데 특히 북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은 누구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공격이다. EMP 공격을 말하는 거고 물리적 타격보다 훨씬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현대화된 사회에서 이제 전력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끊겼을 때 피해라는 것은 이제 상상하기 힘들겠죠. 북한은 위성에 탑재한 핵무기를 100마일 상공에서 터뜨려서 미국의 EMP 공격을 가할 능력이 있다. 미국만 그럴 건 아니겠죠.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 모두 핵무기와 위성만 있으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전력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한 국가의 전력망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은 일정 지역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발생시킬 수 있다. 위성에서 무언가를 폭파시키는 게 훨씬 간단하다. 왜 간단한지를 이제 부분궤도 폭격 체계라는 걸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라 그래서 영어로 다 써놨습니다. 오른쪽 이제 지구 이제 외곽으로 이렇게 탄도미사일 ICBM이 쭉 올라갈 때는 최고 고도가 한 1200km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정도 올라가면 미사일 방어를 할 때 조기에 이제 식별이 되고 미사일 방어는 이런 ICBM에 대해서 대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낮은 여기는 이제 150km라고 해놨는데 위성에다가 핵탄두를 실어서 계속 이제 궤도 비행을 하는 겁니다. 궤도를 돌다가 필요할 때 어떤 나라의 상공에서 이제 터뜨리는 거죠. 사실 EMP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 80km 상공만 하면은 이제 최적의 효과를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위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요. 실제로 150km 여기는 해놨는데 400km나 500km 상공에서 핵실험을 해서 EMP 효과가 나온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궤도 위성에서 운영되는 그 고도라고 하면 요 F5BS가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북한이 요걸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적 대비 방향인데요. 여기는 이제 방어 위주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앞서서 이제 삼축 체계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삼축 체계가 어떻게 발전돼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삼축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핵보유국들이 핵 삼축 체계 이렇게 부르는 걸 우리나라는 이제 재래식으로 삼축 체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 전성훈 박사님이 이 중에 KMD를 처음으로 이렇게 주창하셨던 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발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기존의 킬체인 KMD, KMPR에서 문제가 얘네들이 운영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의 텔이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이제 선제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킬체인인데요. 그 시간이 사실 길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갱도 안에서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타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까. 그래서 시간을 좀 앞쪽으로 당기고 요거를 미국은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레프트 오브 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이제 다이그램을 딱 그려보면 왼쪽 부분은 발사 전이 되고 오른쪽이 이제 발사 후가 되는데 그 발사 전에 하는 모든 조치들을 레프트 오브 론치라고 부르는데 저는 현재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테리 이제 지상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을 공격하는 것은 소극적 레프트 오브 런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갱도 안에서 뭔가 준비할 때부터 무력화시키는 것들을 적극적 레프트 오브 런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는. 그리고 KMD 같은 경우에도 주로 미사일이 발사돼서 목표 지역 그러니까 한반도 남단의 어느 지역에 떨어질 때 그 터미널 페이스 그러니까 탄도 비행을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부분에서 이제 방어하는 그런 거에만 집중이 돼 있다고 하면 상승부터 중간까지도 우리가 KMD에서 다뤄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수단들이 지금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축체계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 확장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우리 삼축체계 전력들은 지상 전력, 그러니까 현무나 이런 미사일들 그리고 공중 전력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 기반의 삼축 체계를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SLBM을 우리가 이제 잠수함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SLBM의 능력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서게 되면 생존성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KMPR, 그러니까 보복 능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우주 공간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할 수 있을 걸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제 앞으로의 우주에서의 활동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축제의 이제 수단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대부분 미사일로 유격하거나 또는 미사일을 우리의 미사일로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그런 물리적 타격에만 의존해 왔다고 하면, 비물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그리고 전자기 공격 능력,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축 체계 중에서 KMPR이 좀 부족한데, 그 KMPR 능력을 비약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탄도미사일 기반의 벙커버스터라는 건데, 이건 뒤에서 제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해상 우주 발사 체계를 통해서 이제 북핵 억제를 기하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3월 30일에 우리 군에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를 처음으로 성공시켰고, 내년에 한 번 더 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바다에서 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콜드 런칭 기능을 좀 추가하게 되면 이게 실은 SLBM이거든요. 그래서 SLBM 써먹기 딱 좋은 건데, 저는 SLBM 기반의 벙커버스터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를 잘 이제 개발을 해서 해군이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군 입장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SLBM 벙커버스터를 좀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탄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예, 이게 안 써 있습니다. 이충 박사는 안 써 있어요. 이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 이제 폭탄인데요. 지진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벙커버스터의 시초인데요. 2차 세계전 대전 때 임시로 한번 사용했던 영국군에서, 영국 공군이 독일군에 대해서 해서 아주 효과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타격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빵 떨어뜨려 가지고 그 다리나 뭐 이런 것들 무너뜨리거나 또 지하 시설들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용도로 쓰였고, 2차 대전 끝나고 5년 뒤인 한국 전쟁에서 정식으로 제식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에서만 쓰였어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한반도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포탄을 이제 퍼붓는데, 북한에 이미 갱도 진지들, 지하 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유럽하고 다르게, 유럽은 대부분 지질이 이제 석회암으로 돼 있는 것에 비해서 한반도 쪽은 대부분 화강암 돼 있습니다. 충격이 굉장히 잘 전달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갱도로 만들었을 때는 보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걸 이제 충격을 가했을 때는 그 충격이 쉽게 전달되는 그런 특징 때문에 요런 그랜드 슬램을 떨어뜨려 가지고 지하 시설에 피해를 많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왜 이게 지금까지 안 왔냐라고 하면 바로 전술핵 무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너무 무거워 가지고 전략 폭격기 하나를 겨우 실었어요. 근데 전술핵이 개발되면서 똑같은 위력인데 여러 발을 실을 수 있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그랜드 슬램은 사라졌고, 근데 전술핵 무기도 실제 전쟁에서 쓰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쓰게 된 거죠. 실제 중동 전쟁이나 이런 데서 보면 걸프전 같은 경우에 벙커버스터들이 나오는데, 지금 최대 벙커버스터가 요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거죠. 이게 GBU 57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다가 해도 콘크리트로다가 한 60m, 100m를 뚫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존하는 벙커버스터로는 북한의 밑에 이제 지하 시설 나와 있는데 지하철도 못 뚫어요. 근데 평양의 이제 지하 시설에 대한 어떤 개념을 탈북민들 도움을 받아서 그려놓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하철보다 더 깊은 한 300m 지점에 비밀 땅굴들이 존재한다. 이것들을 무력화시키지 않고서는 우리가 KMPR이든 뭐 이런 것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무포 괴물 미사일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그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얘는 과거에 그 그랜드 슬램은 폭격기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지상에서 한 10km 고도에서 자유낙하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충격력이라고 하는 거는 MV의 제곱, 그 질량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이 속도가 많이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질량을 엄청나게 크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현무 미사일들은 이제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고도를 굉장히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마치 이제 고각 발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탄두를 뭐 수톤 정도 실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M 무게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V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거죠. 높은 고도에서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탄도 비행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 충격력은 아마도 전술핵무기급의 충격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방사능 오염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좋고, 그리고 이걸 이제 SLBM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들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핵 EMP 공격을 했을 때 작동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어서 잠수함에 넣어서 해저에 보관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제2격 능력, 생존성 확보한 제2격 능력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 밑에 있는 것들을 생략을 하고요. 한국형 방어 전략 구축 측면에서는 기존의 3K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에 곱하기 P, 프로텍션입니다. 방어가 중요하다. 방어가 제로면 3K도 결국은 작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북한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우리도 이제 선제 타격이라는 게 기습 공격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먼저 선빵을 누가 때렸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라고 하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상대방이 방어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기습 선제 공격의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런 선제 공격의 위력도 감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쟁 효과, 억제 효과들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EMP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짧은 시간에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위협적인데요. 특히 전쟁은 어떤 무기 체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 전체, whole of society, whole of nation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은 이 모든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가 다 전기입니다. 전기, 전선, 통신 이런 것들인데 얘가 EMP에는 거의 뭐 되게 취약하죠. 그래서 군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국가 기반 보호 시설들도 EMP 방어가 같이 고려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제가 EMP 분야에서 군에서 많은 연구를 했고 나름 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입견이 일단 있어요. 안 좋은 선입견.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시간이 많이 든다. 진짜 효율적일까?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인데, 이유가 기존의 EMP 방어 시설을 너무 비싸게 짓습니다. 그게 기준이 너무 딱딱하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공간에다가 EMP 시설 한다고 하면 벽체에서 2m 정도를 띄워서 철판을 용접으로 다 해서 만듭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벽지처럼 되어 있는 아주 얇은 종이보다 얇은 그 소재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충분히 군에서 요구하는 80dB 한 10,000분의 1 정도로다가 그 전자파 유력을 떨어뜨리는 건데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면은 장비단에도 이런 걸 적용하기가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삼죽 체계는 현재 방어가 매우 취약한데요. 그 방어를 특히 EMP 방어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뭐 정밀 타격을 하거나 아니면 조기 경보를 하려면 위성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위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위성들이 전자기파 공격에 다 취약합니다. 왜? 그게 ROC라고 하는 요구 성능이 없어요. EMP 방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운영국들하고 통신해야 되는데, 지상 운영국들도 실은 EMP 방어가 일부만 돼 있습니다. 실제로 향후 뭐 2, 30년 걸려서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있는데 잘 안 돼 있고, 또 이동식 단말기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고려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북한이 만약에 이제 EMP 공격을 어떤 고도에서 하게 되면 그 위에 떠 있는 위성들부터 해서 그 아래에 있는 단말기까지 동시에 피해를 본다라는 게 이제 명확한 것이죠. 이 뒷부분은 제가 참고용으로 다 준비해 놨고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뒤에는 왜 한국형 방어 정책이 이렇게 안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나름대로 다른 데 강의하면서 준비했던 내용들인데, 질문 주시면 이런 걸 좀 활용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인 실장님, 감사합니다. 매우 방대한 양이기도 하고 또 매우 기술적인 아주 세부적인 얘기까지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핵실험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체계를 역사적으로도 쭉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현황도 보여주셨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주의해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방대한 얘기긴 하지만 오늘 사실 이제 조금 우리가 이런 공개된 그 행사를 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 최근에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이 지나치게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가 좀 약간 핵심적인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상민 실장님의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토론해 주시지만 최근 핵실험 임박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그런 그 핵실험을 감행한다면은 시기라든가 또 기술적인 필요성, 의도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같이 추가적으로 토론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그 이충근 박사님부터 먼저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설정책연구원의 이춘근입니다. 이상 박사님 그 발표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뭐 제목도 흐드드하고 제가 뭐 토론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폭넓게 보고서를 작성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상민 박사님도 이공계 배경이고 저도 이공계 배경이고 저는 특별히 실험과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연역을 많이 하지는 않고 근거 있는 것만 가지고 좀 작게 말하려는 특성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보고서를 보면 도처에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연구를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우리 홍민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술핵인데 그 범주와 내용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중성자탄하고 이제 EMP탄을 크게 이렇게 집어 넣으셨는데 그 두 가지 다 저는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성자탄은 자본주의 폭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비싸고 관리도 힘들고 또 그 투입 대비 그 효과가 과연 그게 크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나온 거는 옛날 소련이 대규모 전차 부대를 가지고 유럽을 공격할 때 독일 지역을 침범을 하니까 독일 내부에다가 원자탄을 터뜨려서 그 탱크 부대를 막으려고 하니까 독일이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피해를 적게 보는 중성자탄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방어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출발한 것인데 내용상을 보면 이거는 D하고 T를 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수소, 삼중수소, 특별히 삼중수소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핵물질도 HEU 가지고는 잘 안 되고 플루토늄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 삼중수소하고 플루토늄이 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약점이라고요. 그래서 리튬6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중성자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성자탄이 1킬로톤 위력이라 그러면은 중수소가 한 5g 필요하다. 삼중수소는 뭐 이론적으로는 한 7.2g.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용량을 보면 뭐 효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5g 정도 사용한다. 1킬로톤에 12.5g이다. 그 북한이 삼중소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길래 이걸 그렇게 전술핵으로 쓸 만큼 많이 하겠느냐. 또 반감기가 12.5년이라 짧단 말이죠. 1년에 5.5%씩 붕괴한다. 붕괴하는 것 못지않게 붕괴하면 생성되는 것이 헬륨3란 말을 잘 아시잖아요. 헬륨3는 중성자를 흡수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장 용기가 저온에서 진공으로 또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헬륨3가 생성되면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 용기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중성자탄은 유지 보수할 때에 장기 저장하면 할수록 이 중성자탄으로서의 위력이 효과가 뚜렷하게 감소한다. 이것을 볼 수 있고요. 위력이 한 10킬로톤 이상 되면은 아무리 중성자탄이라도 충격파하고 광복사가 나오는데 그 광복사 범위가 중성자 피해 범위를 너무 능가하거든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력이
뭐 1킬로톤에서 3킬로톤 정도로 작아야 된다. 1킬로톤 정도면 그 중성자 피해 범위가 1킬로가 안 돼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정밀하게 그 타격을 해야 되느냐, 또 얼마나 많은 양을 사용해야 되느냐. 거기에 비해서 북한이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특별히 삼중수소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 제가 뭐 그 여러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는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년에 오메가2 원자로에서 한 90g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자력 연구에서 추정한 거는 10g이 채 안 되죠. 그러면은 10g 해가지고 중성탄 1개 1년에 생산하지도 못한다. 내지는 그마저도 반감기가 뚜렷해가지고 계속해서 줄어든다. 그러면은 과연 이거를 개발을 하겠느냐? 자본주의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그다음에 탱크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탱크가 신형 탱크하고 요즘에 개량하는 거 외에는 양압 장치가 없어요. 그냥 일반 핵폭탄 터뜨려도 다 그냥 그 피해를 보는데 그 핵복사만 가지고 하면은 그 차단 장치 하는 거 비교적 염가로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 많이 생각해봐야 된다는 뭐 그런 입장이고요. EMP탄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EMP탄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봤는데 이게 그 현대 그 첨단 그 장비들 갖다 무력화시키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뭐 이거 터뜨리면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 대국이고 인구 밀집 지역이고 다 지상에 노출돼 있고 아주 그 미세전자라서 조그만 전류에도 그냥 금방 피해가 다 가기 때문에 취약하다는 것은 저도 뭐 그 인정을 하는데 이 피탄도 이게 컨트롤이 쉽지 않죠. 아직까지 그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잘 입증이 안 돼가지고 고도, 날씨, 계절별로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전술핵이냐? 이게 한반도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서울 상공에 터뜨려도 이게 좀 그 지구 자장 효과에 의해서 저 남반구에도 피해가 간다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를 통과하는 며칠 동안 영향력이 있어서 적외도 위성들한테 다 피해가 가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도 그 몇십 개, 몇백 개가 한반도를 통과하는데 이게 한 3, 4일 이상 거의 일주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지구상에 거대한 우주 쓰레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전 세계 그 나라들이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술핵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랄까 좀 그 애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한이 과연 이것을 사용한다고 했을 적에 한반도만 목표를 두겠느냐 이게 있고요. 두 번째, 경과도표를 많이 사용하셨고 시기 구분을 많이 하셔서 저는 이런 작업 저는 하기 싫어요. 근데 굉장히 그 잘 하셔서 야 이거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그 내용상에서 좀 근거를 갖추려는 노력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갱도 유형 아까 제가 그 달팽이형 갱도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2006년도에 최초 핵실험했을 적에 MBC 생방송을 하면서 갱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최초에는 달팽이형으로 한다. 그렇지만 곧 직선형으로 간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려준 거거든요, 저게. 근데 계속해서 달팽이형을 써요. 그래서 달팽이형은 아니거든요. 달팽이형을 쓰는 이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폭발을 하면은 충격파가 갱도를 통해서 전파되면서 갱도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이 잘 안 되니까 처음엔 한번 구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갱도를 통해서 전파되는 충격파는 늦어지고 주변 암석을 통해서 전파되는 충격파가 갱도를 압박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붕괴하게 만드는 건데 이건 설계도 힘들고 측정 장치 설치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설계를 잘해야 되지 위력이 커진 상태에서 갱도 설계를 잘못하면 오히려 봉쇄 실패해요. 그냥 확 빠져나가거든요. 무엇보다 EMP탄 실험을 한다고 하면서 갱도를 구부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EMP탄은 엑스레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진공을 한 100m 뽑아가지고 직선으로 그 갱도를 구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하신 거고 뒤에 설명하신 거고 그래서 저는 저거는 직선으로 그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도표에서 이제 앞으로 뭐 충실을 기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 핵실험인데 저는 이제 이 박사님이 이공계 배경이시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그 각도에서의 분석보다는 기술적인 각도, 과학적인 각도에서 분석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그 자꾸만 정치적인 각도로 핵실험을 분석하시는지 이 박사님뿐만 아니라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래요. 그래서 통일연구원도 그렇고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2,000번이 넘는 핵실험이 있는데 핵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정치적 의도로 날짜 선정한 게 몇 번이나 되겠어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자꾸만 당대회를 하니까 거기서 핵실험 날짜를 결정할 것이다, 할 것이다.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거 아니라고. 도대체 군사적인 목표와 기술적인 진보를 가지고 목적을 정하죠.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전술핵을 개발하라, 무슨 탄을 개발하라,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핵실험은 그렇지 않죠. 그것은 그 현장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진도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하고 그것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정치적인 입장에서 핵실험을 결정한다 그러면은 그건 정치적인 과제가 되거든요.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되는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파급 효과를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은 기존에 그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 기존에 개발해 놓은 것을 폭파시키면 되지. 굳이 그 위험 부담 넣고 실패할지도 모르는 그 핵실험을 그 날짜에 하겠느냐. 그래서 이게 현장 실험하는 그 과학자들에게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 주는 것이 핵실험의 어떤 근본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사회주의 나라는 초창기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많이 했지만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특별히 국방과학을 지나치게 그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연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다면 도대체 근거가 뭐냐, 실체가 뭐냐, 그거에 저는 상당한 의구심이 좀 들어요. 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농축 우라늄의 저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 도표가 저도 저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 변수가 농축을 시작한 시기를 저는 좀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의 그 국가연구개발 계획을 보면 과학술 개발 계획을 보면 벌써 80년대 말에 벌써 원자력 기기가 다 들어가, 우라늄 농축 다 들어가 있어요. 90년대에 그 국제협력 통해서 나온 것들을 보면 이미 연구소에 그런 조직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는 실용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그 고도화, 원심 분리기를 고도화하는 그런 연구 과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P2 원심 분리기 정도는 앞당겨야 된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벌써 탄소섬유 연구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개량형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을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원심 분리기의 생산량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제로에서부터 몇 톤까지 가능하다. 핵탄두 수량을 보면 0에서 몇백 개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오히려 상한선은 크게 돌려야 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탄두당 사용량인데 과연 실전 배치한 탄두가 몇 개나 되겠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것은 탄두수인데 그 탄두수라는 것보다는 가능한 탄두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핵물질량은 많은데 투발수단 내지는 그 개량을 염두에 뒀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서 실제적으로 기폭장치까지 완성을 해가지고 배치해 놓은 것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핵물질 탄두수를 볼 때는 실제적으로 실전 배치한 탄두, 기폭장치와 투발수단과 연결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기폭장치와는 연결되어 있지만 투발수단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수준의 탄두, 그 다음에 핵물질,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한번 좀 산출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추진제죠. 고체 추진제 지금 북한에 이제 보여주는 것, 실제 발사한 것들은 대부분 단중거리 한 2000km를 넘지 않고 있죠. 거기서 이제 ICBM으로 가는 거죠. ICBM으로 가는데 넘어야 될 벽이 상당히 높다. 중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HTPB로 이제 하다가 그걸 가지고 ICBM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것보다 고성능의 고체 추진제를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겨우 성공을 해서 실전 배치를 했거든요. 그마저도 실사거리 발사를 별로 못해요. 그래서 좀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안전성도 떨어지고 또 내지는 실전 발사하는 데서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HTPB 가지고 ICBM을 개발하려면 그건 너무 먼 일이다. 중국도 이 HTPB 가지고 만들려고 하다가 직경 3m짜리를 만들어서 실험하다가 그거 가지고 안 돼서 차기 고체 추진제를 개발을 한 거거든요. 이 박사님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액체 추진제는 연료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피 단위로 3배수로 부피 단위로 추력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연료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고체는 로터 안에 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났다고 해서 추력이 당장 커지는 게 아니라 고체 추진제는 추력이 표면이기 때문에 2배수로 늘어나는 거죠. 자승으로 늘어난다. 3승이 아니고. 그만큼 고체로 가지고 LCM을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고려될 바가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장기 연소하려면은 앞에 재진입뿐만 아니라 뒤에 노즐수로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액체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고체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만약에 더 고성능의 차기 고체 추진제를 개발한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작약, 폭약 이것들을 또 가루로 만들어서 섞어서 취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고성능 폭약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지 그걸 갖다 잘 배합을 해가지고 예민한 것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 운영할지 그거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6번째 핵방호. 저는 핵방호 나오는 건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화성방 학교를 나와서 핵방호를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구방 쪽에 부산시, 광주시 이작전사령부 산하 저기하고 TTX도 몇 번 하고 그랬거든요. 보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원자력 대국이고 설비가 있고 인력도 있고 화방사가 있고 화성방사령부가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핵방호 능력을 상당수 높일 수가 있어요. 조기경보뿐만 아니라 조기경보에서부터 뒤에 실제적으로 골든타임을 갖다 활용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뒤에 어떻게 복구를 하는지, 그럼 경찰력이나 뒤에 지방자치단체들의 그런 능력들이 많은데 이것을 매뉴얼화 해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소련,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이런 체제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고 국민들한테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어를 안 했을 때 대비해서 5%, 10% 그러니까 10분의 1 내지 20분의 1로 피해를 줄이는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조기경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기경보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고 건물들이 콘크리트 건물도 많고 지하 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몇 분의 조기경보 시간만 가지더라도 대피를 하면은 상당 부분 피해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국가적으로 이 박사님 그런 거 가능하시면은 잘 만들어 가지고 책자로 발행을 하고 국방부에서도 아니면 여러 행안부하고 좀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 갖다가 좀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민방위 훈련에도 반영을 하고 좀 배포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북한이 원자력 하나를 보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원자력계가 산업을 유지한다고 할 적에 앞에 핵물질 분야까지는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쪽에 재투입을 하고 선순환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서포트하는데 북한은 무기 단선이에요. 그게 너무 길게 늘어서 있고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럼 이제 미사일 분야 이런 분야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수 분야에서 화학 산업이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석유화학이 없고 석탄화학으로 근근히 유지를 해나가서 원료나 이런 약품 조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단절들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무기 체제들을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저는 개발 단계보다도 실전 배치한 것이 무엇이냐? 어느 종류가 실제로 실전 배치돼 있고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하고 있느냐? 군수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생산선이 유지되고 있느냐, 단절됐느냐? 그러니까 로트별 생산하고 끝났느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무기 체제는 한번 만든 다음부터 노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노화가 되기 시작해서부터 수명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고도로 예민한
그 무기 체계일수록 그 수명이 짧고 그다음에 원자폭탄처럼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갔을 때는 분야별로 한두 개 부품들이 계속해서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갖다가 갈아 끼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나중에 안 되면은 여기서 빼서 여기다 물고 여기다 뺏고 여기서 물고 하다 보면 커다란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무수단 그 시험 발사할 때 그걸 역력하게 봤잖아요. 한 번도 시험 발사 안 한 걸 갖다가 배치됐다가 그 와중에서 혼란을 겪는 것을 봤잖아요.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무기가 얼마나 신뢰성 있게 작동하느냐에 굉장히 관심 많고 자기 목숨이 거기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에 고도로 굉장히 집중하는 그 사람들인데 북한의 무기 체제는 이건 보면 너무 혼란스럽고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 범위를 줄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실험 발사하고 실험하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못지않게 그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깊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굉장히 긴 토론 해주셨는데 아니 뭐 이후에도 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상민 박사님은 뭐 다 여기에 답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얘기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워낙 기술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사실 저도 뭐 못 알아듣는 얘기가 너무 많네요. 근데 그 한 가지 이제 최근에 너무 이제 핵실험 막 그 날짜를 가지고 지나치게 거기 매몰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경우 저도 사실 좀 과도하다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느냐, 뭐 기술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뭐 사실 여러 관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데 저도 기술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잘은 몰라도 그래도 기술적 조건이 일단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건 뭐 상식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이충근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에 정치적이보다 기술적인 어떤 조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이 강조는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실제 북한이 이제 1차에서 2차 했던 걸 보면은 글쎄요 이게 정치적 타이밍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날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월 9일 쌍십절이라고 얘기하는 10월 10일 바로 전날이에요. 또 9월 9일도 있고요. 9월 3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월 12일도 있는데 이건 216 이제 광명성절 또 바로 직전에 또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네 차례가 6차례에서 네 차례가 사실상 우리가 아주 익숙한 정치적 타이밍에 일단 가깝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이제 정치적 의도나 그 어떤 상징성을 배제하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적인 필요성이 우선 충족된 상황에서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아마 정치적인 상징성 이것들이 이제 결합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석에 따른 여러 뭐 가능성이 있지만 정치적 타이밍이 전혀 고려 조건이 아닐 수는 없다. 상당히 의미 있게 북한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저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이충근 박사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은 그 최적의 기술적 조건은 어떤 상태일까? 그리고 거기에서 뭐 계절적 요인, 뭐 사실상 아주 진짜 기술적인 요인, 뭐 여러 가지 다 좀 가지고 있을 텐데 좀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시간이 좀 되시면 좀 그래도 최적의 시간, 최적의 어떤 조건, 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뭐 이충근 박사님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도 약간 그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전성훈 전 저희 통일연구원 원장님이셨고요. 지금 초청 연구위원으로 와 계신 전성훈 박사님 토론 듣겠습니다. 예, 좋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 이상민 박사님 그 발표 말씀 잘 들었고 또 우리 이충근 교수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백그라운드가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 공학도들이 다 이제 이 북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이제 첫 꼭지 몇 개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지금 정치화 문제가 나왔어요. 그 이제 그 북한핵 문제에 관련해서 저한테도 기자들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언제 핵실험을 할 것 같냐는 등, 의도가 뭐냐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북한에다가 전화해 보라 그러죠. 그 구중궁궐에 있는 김정은의 속을 누가 알아?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나라에서 그 사람이 제일 잘 알지. 근데 저는 이제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결국은 저도 이제 우리 이충근 박사님의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게 이미 이제 6차례 핵실험을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인도나 파키스탄 사례 비춰볼 때 북한이 추가적으로 뭐 더 기술적인 차원에서 핵실험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있으나 또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뭐 다양화, 다정화 뭐 이렇게 하면서 기술적인 소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더 많이 해볼 수 있으면 좋죠.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요구 사항이 이제 주된 요인이고 기술적으로 한번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언제 할까? 요걸 또 이제 심리적으로 좀 충격을 제일 크게 줄 수 있는 타이밍 한번 찾아보지. 뭐 이렇게 됐겠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기술적인 요구 사항이 우선적인 요인이고 그 이제 부수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시점을 찾으면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7차 핵시험 얘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저는 이 7차 핵실험을 앞둔 우리가 이제 통일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7차 핵실험의 여파라든가 효과, 뭐 의미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2019년인가요? 북한 그 8차 당대 전원회의 하면서 김정은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한다. 물론 본인은 뭐 핵실험장도 그렇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도 자기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폭파한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뭐 핵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의미는 아닌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전문가와 관료들과 이런 저기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그 결정을. 그런데 지금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보다 중요한 자세는 왜 우리가 북한의 메시지를 잘못 읽었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하겠다는 거를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의 추정이 아니고 다 공개된 발언들과 그 입장들이 있잖아요.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면으로 뒤집는 일이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으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으로는 전제하에 그 대북 정책과 대북 전략을 짜왔는데 이게 지금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당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대북 정책을 다시 조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좀 그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핵실험 7차를 언제 하느냐, 왜 하느냐 이거보다는 훨씬 더 건설적이고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는 고민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이 북핵과 군비 경쟁 우리 이제 홍민 실장님께서 이렇게 큰 대주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4차례 회의를 하시는데 이 제목과 회의 내용에서 이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한 거에 대한 고민과 우리가 어떻게 그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인가, 또 통일연구원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 연구 과제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고민이 내가 읽혀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군비 경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군비 통제와 군비 경쟁 차원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군비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액션 리액션입니다. 한쪽에서 군비를 증강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맞대응하면서 군비를 증강하면서 군비 경쟁이 발생해. 암스 레이스가 발생하는 거거든. 근데 이 암스 레이스가 지금 한반도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지역 차원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핵으로 대응은 못하지만 지금 우리 이상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삼축 체제 확 가동하면서 지금 우리 나름대로 막 대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군비 경쟁이라고. 그리고 이제 지역 차원에서도 뭐 중국이 움직이고 러시아가 움직이니까
뭐 미국, 일본, 뭐 인도 포함해서 지금 호주 포함해서 아시아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이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군비 경쟁은 손바닥에 앞면 뒷면과 같이 앞면이 군비 경쟁이면은 뒷면이 군비 통제예요. 그래서 군비 경쟁이 난다는 얘기는 곧 군비 통제의 시대가 온다는 거를 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본격적으로 군비 통제 시대가 왔던 것이 냉전 시대예요. 45년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 3, 4년 지나면서 이제 냉전이 이제 고착화가 됐죠. 49년도에 나토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사실 50년도 한국 전쟁이 냉전을 뿌리내리는 큰 국제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냉전 시대가 정착이 되면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군비 경쟁이 일어났어요. 군비 한쪽에서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군비 통제의 노력이 같이 일어났다. 한쪽으로는 군비 경쟁을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군비 통제의 노력과 그런 그 결과들이 같이 발생했어요. 그게 이제 냉전 시대에 핵무기에 이제 좁혀서 보자면 1963년도에 핵실험 부흥 금지 조약이 체결됐어요. 그거는 뭐냐? 그 이전까지는 전부 다 그냥 해상에서 지상에서 막 핵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소련 중심으로. 그게 이제 민간인 피해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핵실험에 대한 이게 지상 핵실험에 대한 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앞으로는 지상에서 핵실험하지 말자. 다 해저나 지하로 다 내려가자. 이 조약을 만든 게 핵실험 부흥 금지 조약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지하 핵실험으로 갔고 뭐 인도, 파키스탄이라든가 북한과 같이 뭐 산툴쿠한 이런 거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군비 통제 조약이라고. 어쨌든 핵실험의 활동 반경을 제약시킨 거니까 이렇게 냉전 거쳐서 이제 쭉 냉전 시기 동안 군비 통제 노력이 같이 진행이 됐어요. 한쪽으로는 군비 경쟁하면서 그러다가 70년대 중반에 대탕트가 오면서는 군비 경쟁보다는 군비 통제가 우위를 점하게 됐지.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평화가 왔다. 대탕트, 대화, 평화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많이 안심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소련이 핵무력 경쟁이라든가 재래식 무기 개발 경쟁을 중단한 건 아닌데 어찌됐든 군비 통제 시대가 오다가 그 물이 흐름이 이제 점점 더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89년도에 독일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90년대 독일 통일되고 소련 해체되면서 냉전이 끝났지. 그래서 냉전이 끝난 데는 군비 통제의 역할이 크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탈냉전 시대에 오면서는 이제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왔으니까 이제 군비 통제의 가치가 그냥 사라져 버린 거야. 마치 산소같이. 기존에 합의된 군비 통제는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 작동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많이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군비 통제에 대한 가치, 중요성을 잊어먹고 다 평화가 왔다고만 생각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소위 요즘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냉전이 오면서 그 신냉전이 도래하게 되는 그 어떤 신호가 뭐였냐면 기존의 군비 통제 조약들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해요. 일부에서는 소련 러시아가 깼고 일부에서는 미국이 깨면서 군비 통제의 그 기본 체계 레짐이 무너지면서 이제 다시 또 신냉전 시대가 오고 군비 경쟁 지금 우리 통일연구원 과제 북핵과 군비 경쟁이라 하는 이 군비 경쟁의 시대가 왔다고. 그래서 당분간은 군비 경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멀지 않은 시간에 이게 군비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긴장도 높아지지만 과도한 군비 지출로 인해서 피차 이게 소모전이란 말이에요. 총만 안 쐈지 굉장한 소모전이기 때문에 피차 간에 그게 북한이 됐든 우리가 됐든 전 세계적으로 됐든 여기서 좀 스탑하고 대충 좀 균형을 맞추자 이런 그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 다시 또 군비 통제가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시대적인 전환에 있으면서 앞으로 군비 통제가 더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거는 뭐 9.19 군사 합의 뭐 이런 거 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다면 과거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불가치 부속 합의서를 포함한 그런 과거의 합의를 통해 합의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이상민 박사님의 그 첫 이제 이 제목이 위기 고조 후 국면 전환. 근데 이제 아니 이런 얘기를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디 뭐 회의에서는 또 참여 계신 분도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 아마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서 통용되는 키워드 같아서 근데 저는 좀 그 좀 뭐 개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자면 위기 고조 국면 전환하면은 이게 국면 전환이 되면 마치 위기가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그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응?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마치 이게 북한이 핵무력 계속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가동하고 있는데 공장을 국면 전환하면 북한이 핵무력 개발을 좀 중단 내지는 줄이고 뭐 핵 감축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일반 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그런 오해를 줄 수가 있다. 오히려 지금 볼트를 조이다가 좀 쉬는 국면인데 좀 지나면 더 조일 텐데 마치 볼트를 푸는 것 같은 그런 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제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국면 전환에서 대화를 한다. 그렇죠. 대화를 하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떤 대화를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우리는 핵 포기하는 대화를 원하는데 북한은 핵 기정사실화하는 대화를 원하면은 그거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대화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 대화의 성격, 대화의 그 북한의 의도와 전략 이런 거를 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오해를 좀 줄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이상민 박사님 그 최소 억제력 북한의 대미 최소 억제력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이게 이제 말로만 대미 최소 억제력이 아니고 북한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핵 능력을 상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이 뭐 미국을 상대로 하는 거죠. 뭐 말은 안 했지만 그 최소 억제력 규모를 뭐 한 핵탄두 200개, 300개 정도를 여태까지 유지해 오다가 요새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대미 최소 억제력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핵탄두라면 본다면 그런 거에 대한 스타디를 하고 계신지 그래서 공개할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좀 질문드리고 그 마지막으로 EMP 관련해서는 요거 EMP 자료 보니까 EMP가 아까 이제 우리 이춘국 박사님 그러셨나 통제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지금 지도를 봐도 이게 충격이 우리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북한 평양까지 다 오게 돼 있어. 그러면 북한의 북한도 뭐 전방에도 그렇고 요소 개성이고 뭐 요소에서 주요 시설들이 있는데 북한은 EMP 방어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이거 못 쓰는 거지. 우리만 충격받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도 같이 받는데 그러면 북한이 그래도 EMP를 쓰겠다면 북한의 EMP 사용 전략은 북한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러한 그 사용 전략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반도는 쏠 수 없을 것 같고 뭐 그 중거리나 장거리 미사일 날려가지고 뭐 태평양 뭐 LA 근처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한번 터뜨리면 이제 뭐 북미 지역은 다 이제 그 피해를 볼 테니까 그런 거는 생각할 수 있어도 오히려 요 EMP라는 게 자기네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사용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 박사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추가적으로 또 나중에 얘기하실 거 네, 있으면 네. 얘기하셔도 예. 되고요. 예, 굉장히 많은 또 질문과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기술적 요구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기술적 요구하고 기술 조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요구는 이제 왜 진짜 기술적으로 이게 그 핵실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적 필요의 문제인 것 같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제 그것을 조건화해서 이제 하는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든 그 아까 이제 최적의 어떤 기술적 조건 문제는 한번 그래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두 분 중에 이충근 박사님도 그렇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아주 이제 우문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그 기술적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주 상투적으로 소형화를 위해서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뭐 일각에서는 소형화 필요 없, 그 실험을 그걸 위해서 꼭 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발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말씀하실 때 정말 소형화를 위해서 핵실험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적 의견 이걸 좀 주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그 전성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미 최소 억제력이라고 했을 때 그게 최소한 지금 수준 또는 최소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5년 개발 계획, 그러니까 무기 개발 5년 개발 계획 내에서 대미 최소 억제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 북한이 무기를 갖춰야지 되는 것인지 사실 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질문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이상민 박사님께서 국면 전환 얘기하신 건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 국면 전환했다고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위기가 낮아지거나 또 위협이 낮았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이상민 박사님 생각에는 아마 북한의 전술적 태도가 이제 어떻든 국면 전환을 깨하듯이 뭔가 전술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아마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좀 저는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그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조경환 선생님께서 오늘 여기 또 오늘 자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필요하시다면 이제 그 말씀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 중에 혹시 댓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화면상으로 사인을 보내셔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론 중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조경환 선생님 일단 예. 네, 저는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거기 우선 이상민 박사님 하신 중에 EMP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미국이 EMP를 사용할 가능성을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어서 과연 북한이 EMP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또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는 저도 좀 회의적인 말씀을 잠깐만 드리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이제 지난 3월 16일이죠. 화성 17형을 이제 발사했는데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서 3월 24일 날 이제 다시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국방부는 이제 화성 15형 그러니까 2017년 11월 29일인가에 했던 화성 15형을 다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저는 뭐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 측에서는 그걸 부인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화성 17형이냐 15형이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쭈고 싶고 물론 우리 이상민 박사님 발표 중에 보면은 왜 화성 17형이냐 그것은 뭐 탄두의 문제도 있고 재질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화성 17형으로 갈 거라고 하셨는데 왜 저는 미국이 그것을 굳이 구별하지 않은지 좀 저는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비 태세를 말씀하셨는데 뭐 대비라는 것이 결국은 한정된 재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하여튼 이상민 박사님이 갖고 계시는 그 문제의식 또 우리가 대비 필요성에 대한 준비에 대한 각오 이런 것이 중요한데 저는 가능하면은 이걸 좀 한미연합 방위 태세도 좀 같이 언급을 해서 우리가 굳이 우리가 꼭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저는 상당 부분 한미연합 방위 태세로 커버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좀 실효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충근 박사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아까 제가 마이크 폼페오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 폼페오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2018년 3월 말에 김정은을 만났는데 만나 보니까 김정은의 의지가 있다더라는 거예요. 의지가. 뭐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로 와서 정의용하고 서훈이가 뭐 미국 가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의 의지가 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시진핑이 이제 전화했다는 거예요. 김정은한테.
만나고 나가서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핵 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압박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중국이 북핵에 대한 그 포지셔닝이 우리 학자들 보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어떤 사람은 뭐 오히려 북한이 중국을 뭐 지난번 우리 원래 했던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이가 중국을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더 우위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폼페이오가 보는 시각은 중국 공산당에 김정은이가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위치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박사님 코멘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요 세 분 토론해 주셨고요. 지금 별도의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상민 시장님께서 가능하신 수준에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많은 그 두 분, 그 세 분이죠. 세 분 내용들 중에 일단 홍 실장님께서 제 생각하고 비슷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중복되는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나하나 다 따져보기는 좀 그런데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제가 국방부를 대표해서 오거나 국방부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가급적 이런 것들이 어떤 국민들의 여론, 담론을 형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좀 몇 가지 질문 사항들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위기구조 국면전환, 아까 이제 홍 박사님 말씀하신 저는 오해다. 국면전환해서 위기가 낮아진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의도를 갖고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는 대화의 주제는 비핵화가 아니라 기정사실화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미 최소 핵 억제력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핵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뭐 이것도 군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수량, 핵탄두 수량이나 핵물질 양 이런 측면보다는 어떤 뭐 투발수단 측면에서의 능력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북한이 MIRB나 MARB 이런 것들을 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궁극적으로는 최소 억제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미국 본토의 어떤 대도시에 대한 타격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아까 이제 조경환 박사님 말씀하셨던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화성 15형을 쏘고 왜 이걸 17형이라고 우기느냐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저는 미국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일단 대외적으로 발표한 거는 우리가 단독으로 했다기보다는 어떤 조율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화성 17형을 성공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서둘러서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대미 최소 억제력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대내적으로 이게 또 기술적이 아니라 정치적이라고 또 좀 혼날 것 같긴 한데 국내 정치적으로도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제 김정은의 성과라는 것이 군사력 측면, 특히 핵 개발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화성 15형은 이미 17년도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 17형까지 개발했는데 무리해서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한 거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가정을 하는 거죠. 실패했다고. 그러면 그걸 또 실패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양의 그 외곽 지역에서 그걸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죠. 피해도 발생됐고 그걸 좀 만회를 할 필요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화성 17형하고 15형은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으로 완전 다른 무기체계잖아요, 그죠? 왜냐 RD-50 계열의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역설계랑 자체 연구해가지고 성공한 게
2016년 말 그리고 17년 초에 확신이 들어서 3.18 혁명 엔진이라고 얘기까지 하고 백도 엔진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걸 하나를 가지고 쏜 게 12형이고 몇 달 있다가 14형 쏘고 몇 달 있다가 15형 쐈는데 그게 연달아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원래 RD50 엔진이 쌍발 엔진인데 그걸 반쪽에서 12, 14를 쏜 거고 원래 한 세트로 해서 15형을 쏠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성공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17형은 그걸 클러스터링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한 것이고 내부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그걸 이제 실패했다는 걸 빨리 만회를 해야 되니까 15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대비 필요성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이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로 근본적으로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가 근본적으로 역할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저는 생각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삼축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EMP 방어를 이제 포커스를 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아까 이충근 박사님 이제 핵 방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실은 여기에 관계자들이 있어요. 실은 전성훈 박사님이 계실 때 저한테 그 과제 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때는 그 실장님께서 이제 의뢰를 해서 제가 그 과제를 받아서 했고 그게 잘 돼서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이작사 지역에서 그 연습하는 데까지 그 과정이 요 연구가 배경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핵방어라는 부분을 많이 간과를 합니다. 그런데 뭐 연구의 결과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저는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몰라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그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면 결국은 전쟁에서 우리는 이제 의지를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라는 생각들이 또 많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경보 체계만 잘 갖춰도 된다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그 지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전철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일단 대피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핵이 터지고 나서도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또 다른 쪽으로다가 대피를 더 추가적으로 하고 하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세븐텐 법칙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들어있어요. 제가 뒤쪽에 자료에 있는데 7시간마다 방사선의 수치가 이렇게 10분의 1 규모로 다 떡떡 떨어집니다. 그러면 7시간 77, 49, 49시간이니까 이틀이죠. 이틀이면 100분의 1로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핵실험이 아니라 핵 폭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피해를 예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HPEC이라는 걸 개발을 했고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MBC 램스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그걸 다 시뮬레이션을 했었을 때 결과를 좀 인용을 하자면 방사선 낙진에 의해서 발생되는 피해율이 한 7, 80% 됩니다. 오히려 그 이제 진원지 그 근처 폭발 원점 근처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어떻게 보냐면 낙진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낙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븐텐 법칙은 이틀만 어디서 낙진의 피해로부터 생존해 있으면 낙진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대국민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타 뭐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핵실험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꺼내셨었는데 아까 이충 박사님께서 핵실험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는 공감을 하는 바이고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성자탄이나 핵 EMP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술핵했을 때 그냥 위력이 작은 거에 이렇게 함몰돼서 그것만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도 전술핵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북한이 과연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뭐 재정적인 여건이 돼서 중손자탄을 개발할지 이것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이충훈 박사님이 잘 지적하셨던 것처럼 북한도 잘 알 겁니다. 중성자탄이라는 것이 자기네들 능력에서 거기서 핵심적인 게 아까 삼중수소였거든요. 삼중수소를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성자고 뭐고 뭐 사실 어렵습니다. 그 증폭 핵실험도 그렇고 수소탄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또 한 발짝 더 나가면 그렇게 중요한 삼중수소를 북한이 확보할 수 있는 루트는 어디냐? 결국 영변의 오메가2 원자로, IRT-2000 뭐 연구용 원자로, 그리고 어디 은닉 시설에서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뭐 기회가 주어져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 중에 삼중수소를 계속 북한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이제 운명이 있습니다. 왜? 이걸 이제 전술핵을 했던 위력을 키우든지 간에 삼중수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삼중수소 생산을 위해서 그 오래된 영변의 오메가2 원자로를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그 최초의 원자력 사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원자력 사고로도 생각이 되는데 윈드 스케일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체르노빌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그리고 그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70년대에 쓰리마일 미국에서 있었던. 근데 쓰리마일 같은 경우에는 잘 처리가 돼서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50년대에요. 제가 알기로 1957년에 영국이 그 미국하고 소련이 수소탄 개발하니까 우리도 수소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플루토늄 생산용으로 가동하던 윈드 스케일 원자력 발전소를 용도 변경을 해서 그 삼중수소를 생산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끔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변핵 시설 그 오래된 시설을 재가동하는 이유가 오메가2 원자로에서 플루토늄만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삼중수소 생산을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얘기는 자칫 오메가2 원자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평양에서 영변까지 거리가 한 80km 정도 되거든요. 직선 거리로. 바람 한번 잘못 불면 평양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또 북쪽으로 불어버리면 북중 국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화재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어났을 때는 그 화재를 끄기 위해서 물을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메가2 원자로 바로 옆에 있는 게 구룡강물이에요. 구룡강물 퍼서 꺼야 되는데 그 물이 다 어디로 갈까요? 서해로 가고 서해 밑에 동중국해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 북한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중국 사람들도 알고 북한의 지금 이런 행동들 추가 핵실험을 위해서 삼중수소 생산을 위해서 오메가2 원자를 무리하게 가동하는 저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이런 교훈들이 있었으니까 좀 어떤 제재를 가하든 어떤 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삼중수소 얘기는 굉장히 주의 있게 좀 들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충 박사님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시고요. 앞서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중에서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이제 그 제가 뭐 핵실험을 갖다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홍 박사님이 이제 그러면은 최적의 시간 조건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핵실험 한 다음에 해석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예측 내지는 그 단계별로 분석이 가능하지 않느냐, 왜 그래서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정적인 해석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거 일변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 특별히 이공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느냐. 원자력 핵무기의 발전 단계가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거기서 북한이 어느 단계에 도달했을 때 실험을 하느냐. 보통 핵실험은 실전 배치 앞두고
하는 거거든요. TRL 수준을 해서 한 7, 8, 9 이렇게 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번 나눠보자. 그냥 거칠게 나눠보자. 원자탄, 그다음에 수소탄, 그다음에 소형 전술핵, 다시 그건 기폭 장치가 달라지니까. 나중에 이제 자유롭게 그 위력을 조절하는 단계 뭐 이렇게 나누면은 원자탄에서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에서 그 고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했다. 그 기폭 장치를 개발했는데 전환했다. 그러면은 그 전환 단계에 거의 도달해가지고 실험 한번 해야죠.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 실전 배치해야 되니까. 그 실전 배치하기 전에 실험할 때 2006년도 아닙니까? 그럼 2006년도 이전에 90년대에 이미 플루토늄 기반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황정엽 그 박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중국 그 전문가들도 이미 90년대에 굉장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국제 협상에 임했다. 깨트려도 된다라고 협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깨트렸다 실험을 할 때 되면은 깨트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실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차 정도 되면은 그 고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소탄 단계에 가면은 수소탄에 들어가는 일단 그 원자폭탄을 쓰려면은 이거 실험해야죠. 실험 안 하고 어떻게 수소탄으로 가겠습니까? 그다음에 소형 전술핵 그 미사일 탑재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표준화를 하려면은 표준화라는 거는 앞으로 대량 생산해서 10개, 20개, 50개를 생산해야 되는 건데 최적화를 해야 되잖아요. 최적화는 반드시 실험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성석 선생님 뭐 6자 핵실험을 갖다 여러 가지로 해석해 놨는데 저거는 좀 다른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4차 같은 경우에 그게 뭐 증폭이냐 아니냐 선진국 예를 들어보면 1단 증폭탄은 증폭탄 실험을 하고 2단 수소탄을 갈 때에는 원리 실험을 한번 해요. 원자탄을 놔두고 핵융합 물질은 조금만 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핵융합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그 계율로 일어나는지를 확정하는 원리 실험을 한다고. 이 원리 실험은 위력이 굉장히 낮아요. 오히려 원자폭탄보다 더 낮을 수 있다. 왜냐하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4차는 저는 원리 실험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왜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느냐? 원자폭탄, 수소폭탄 다 있는데 라고 했을 적에 이제는 3단계, 2단계는 3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소형 전술핵이다. 여기는 기폭 장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렌즈형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플라잉 플레이트가 돼가지고 굉장히 고정밀하게 컨트롤을 해야만 되는 그런 기폭 장치였든지 아니면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삼중수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중국의 공정물리연구원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삼중수소가 들어가면 시뮬레이션이 안 된다. 특별히 기체, 고체 상태에서 기체가 들어가는 것이고 굉장히 다르게 메커니즘이 다르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놈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실험을 해야 되고 실험을 해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핵실험.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단계 도약은 뭐냐? 소형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고 여러 가지 투발 수단에 고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차기 수소폭탄은 더 작아져야 되는데 거기에 작게 만들려면은 그 소형 수소 원자탄이 필요하거든요. 하다못해 중성자탄도 마찬가지. 중성자탄은 굉장히 작은 원자탄이 필요한 것인데 그걸 만들려면 역시 또 소형 전술핵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인도는 수소탄 실험을 했잖아요. 인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역량은 있다. 그러나 북한은 파키스탄보다는 굉장히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투발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 한미 군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서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투발 수단은 굉장히 다양하고 2차 타격능을 갖추고 여러 가지 어떤 전술적인 필요성 고도를 이루지 않고는 이것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기가 됐건 방어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야 된다.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실험을 해야 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이 저기 뭐야 자유롭게 위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 미국이 그런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중국 같은 나라 후발국의 그 실험 유형을 보면 그게 분명히 나타나요. 처음에 위력이 증가하다가 나중에 위력이 뚝 떨어져요. 70년대, 80년대 중국의 핵실험 위력이 뚝 떨어졌거든요. 북한도 역시 올라갔다가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폼페이오 저는 그 시기가 폼페이오가 말한 그 시기가 중국이 북한의 핵 그 개발 의도를 뭐 얘네들이 미국이 위협하니까 개발하지 이런 식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김정일, 김정은의 어떤 그 통치 수단으로 핵무기를 활용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됐고 오히려 제재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된 시기다.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폼페이오 그 말이 그 시진핑이 전하고 그랬던 그 말은 좀 약간 애매하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밑에 이제 그 코리안 미션 팀 그쪽에 관계됐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도 밑에 실무진 대화를 해보면 실무진은 절대로 비핵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협상을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방어는 저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낙진이 화생방 그 병과에서 제일 매일같이 하는 일은 그날의 고도별 풍향 풍속이에요. 미국이 거의 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도별 풍향 풍속을. 그래서 꽝 터지면은 올라갔을 적에 그 풍향과 풍속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느 각도로 퍼질 것이냐를 염두에 두고 내 부대가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를 보고 낙진 낙하 시간 이전에 대피할 수 있으면 도망가는 것이 제일 급선무예요. 그다음에 도망갈 수 없으면 빨리 은폐해야 돼요. 지하로 들어가든가 뭘 하든가 이런 걸 하는 게 화생방병과의 임무예요. 초기 폭탄 터졌을 때 핵폭탄 떨어질 때는 그거를 피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그 다음에 낙진 떨어진 다음에 이제 진입해서 피해 지역 낙진 지역 방사능 오염 지역 선정하고 그다음에 대피하고 복구하는 것이죠. 화생방학교 구호가 알아야 산다예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산다. 그래서 잘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성훈 박사님께서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좀 정부도 바뀌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롭게 이제 재정비의 시기가 됐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북한의 핵의 의미를 좀 다시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봐야 되겠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현재 상태는 지난 시기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과 비핵화 외교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 이거는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노태우 정부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가 다 실패한 겁니다. 역대 정부가 다 실패했어요. 비핵화 공동선언 나오면서부터 비핵화 외교를 했었으니까. 또 역대 모든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강하게 약하게 추진하면서 근본적인 전제 조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안 된다는 거였으니까 여기에는 부인할 사람 없겠죠. 우리의 정책은 한 세대가 실패했다. 여야 진보 보수 떠나서. 그 결과 두 번째, 지금 북한은 핵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핵 독점 제가 예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남한은 북한에게 인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그런 상황이다.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한반도는 우리가 원ton 원치 않던 소위 핵시대에 왔어요. 핵시대에 진입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이제는 핵시대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거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6.25 전쟁 이후에 유지해왔던 발전시켜왔던 우리나라의 안보정책, 군사정책, 외교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서 북한에게 대처하지 않으면은 뭐 새로 취임하는 한문 정부도 과거와 같은 역대 노태우 이후에 했던 그 실패한 대북 정책을 되풀이하는 꼴밖에 안 될 것이다. 앞으로 5년 후에 돌아본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북한 군사적인 차원에서 뭐 합참이나 국방부 얘기를 좀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마치 이게 핵전쟁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벌써 우리는 아직도 이게 핵 시대에 맞는 사고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아닙니다.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는 뭐 선제 공격도 해보고 뭐 응징 보복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상대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래식 시대의 사고가 지금 통용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걸 빨리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국방 정책도 외교 안보 정책도 다 조정돼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핵 전략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45년도 이후에 미국과 뭐 소련 뭐 기타 핵 보유국들이 지금까지 발전시켜오고 있는 핵 전략은 어떻게 하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략이지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핵 전략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마치 핵을 사용하는 전략인 것 같지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핵을 쓰지 않는 전략이라는 거. 왜 핵을 쓰지 않는 전략에 몰두하겠습니까? 핵을 쓰면 다 죽으니까 너나 나나. 여기 뭐 삼축의 하나가 대량 응징 보복인데 우리가 대량 응징 보복한다? 우리도 대량 응징 보복 당합니다.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고, 폼페오는 제가 뭐 이거 개인에 대한 어떤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저도 그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걸 보고 기가 차더라고. 야, 이게 역시 폼페오는 정치인이구나. 폼페오라든가 트럼프나 마찬가지로 뭐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고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하고 한 거를 이 사람들이 중요한 정치적인 업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뭐 본인이 희망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 그런 사람이 가장 중요한 외교적인 업적이 실패했다고 얘기 못 하겠죠. 이거는 폼페오도 그렇지만 과거에 클린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그런 그 정치적인 고려를 염두에 두고 폼페오의 발언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 박사님이 군사적 대비 방향의 하나로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우리도 이제 뭐 제철이 농축 이런 기반 시설을 갖추자 이건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비핵화 공동선언의 처리 문제야. 거기에 제철이 농축을 안 갖기로 했거든. 더 올라가면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정책에 관한 선언, 그 일방적인 선언, 거기에다가 이걸 박아놨다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국민적 차원에서 학계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걸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하거든. 사실상 다 현실은 다 파괴된 거고,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북한이 서명도 하기 전에 이미 끝난 선언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생아라고 얘기해요. 사생아.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도 못하면서 어떻게 북한에게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느덧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뭐 기술적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정치적인 여러 의도, 그다음에 정책적인 방향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포괄적으로 얘기됐습니다. 향후에 아마 이제 이런 시간을 몇 차례 더 가져서 좀 더 정리되고 심화된 방식으로 이제 논의가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우리 그 전성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시대에 들어섰다. 사실 이제 우리 원래 토론회가 기획하려고 했던 핵정치와 군비 경쟁 사이에서 한반도가 기로에 서 있다. 뭐 이런 문제의식과 사실 맞닿아 있는 진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갖는 어떤 행위성,
정치성, 군사적인 어떤 행동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 간성적으로 보던 방식에서 좀 더 이제 경각심 갖고 심각하게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도 이제 좀 우리가 경청에 들어야 될 얘기 같고요. 오늘 얘기됐던 것 중에 이제 기술적 필요성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기술적인 얘기도 또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실험, 뭐 임박설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기술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치적 의지가 가미가 되고 또 기술적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적정한 정치적 타이밍을 고려해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마 이제 얘기가 전체적으로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얘기 나누는 과정에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여러 정책적 방향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다음 3주차, 4주차에도 이와 관련된 연속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원래 토론회 2주차 내용이죠. 북한의 전략도발 전망 및 대응 발표해 주신 오늘 이상민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거름해 주셔서 아주 깊이 있는 토론해 주신 이충근 박사님과 전선 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통일연구원의 원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